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머리를 산발한 채로 피눈물을 흘리는 귀신. 내가 고시원에 들어오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옆방의 형에게 화장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가끔 새벽 3시쯤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흐느끼는 듯한 소리인데 보통 그 소리가 들리고 나서 조금 뒤에는 고시원 복도를 빠르게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술이 조금 들어가고 내가 전혀 믿는 기색이 아니자 옆방 형은 흥분해서 말을 쏟아냈다. 진짜야 임마. 형 귀신이 어딨어요? 애도 아니고. 사실 같은 고시원에 살기 때문에 조금은 무서워할 법도 했지만 나는 전혀 무섭지 않았다. 귀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탓이다. 아 진짜라니까. 형은 믿지 않는 나를 답답하다는 듯 쳐다보았지만 나는 귀신이 있단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무섭지도 않았다. 됐어요. 잠이나 자요. 우리는 맥주캔과 과자 봉지를 정리하고 고시원에 들어가 각자 방에 들어가 잘 준비를 했다. 사실 내가 옆방형의 귀신 얘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내가 고시원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이었다. 나는 밤늦게까지 리포트를 쓰고 있었고 리포트를 다 하고 나니 새벽 3시쯤이 되었다. 나는 잠을 청하기 전에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기분 좋게 목욕을 했었다. 그리고 물기를 닦으려는데 보고만 것이었다. 비어있는 수건의 자리를. 나는 결심을 하고 방까지 알몸으로 질주했고 그 와중에 술에 취해 들어오던 옆방 형을 만난 것이었다. 놀란 나는 괴성을 지르며 방으로 들어갔고 형은 그날 기절하여 복도에서 밤을 새웠었다. 당연히 두려울 이유가 없었다. 내가 형이 굳게 믿는 화장실 귀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옆방 형이 우스워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나에게도 쪽팔린 일이었기에 딱히 진실을 말하진 않았다. 술을 조금 먹어서인지 나는 방 침대에 눕자마자 온몸이 노곤해지며 졸음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대로 자면 자다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야 할 것 같았기에 나는 아예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다. 시원스럽게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에 나는 살짝 놀랐다. 그러나 나는 옆방 형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 형 나 안 졸아.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졌다. 흐느낌 소리가 남자가 아닌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 같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고시텔은 남성 고시텔로 여자가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나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형 장난이지? 그러나 여전히 대답은 없었고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이 계속하여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방까지 달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면서 방까지 뛰어갈 각오를 다졌다. 하나 둘 지금이다. 나는 잽싸게 문을 열고 내달렸다. 그리고 내 방으로 들어간 후 문을 닫았다. 무언가가 복도를 빠르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몇 분이 지나자 고시원은 다시 평소처럼 조용한 상태로 돌아갔다. 나는 문득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사라진 건지 궁금하여 방문을 살짝 열었다. 그 순간 머리를 산발한 채 피눈물이 흐르는 몰골의 귀신이 입을 귀까지 찢어지게 웃는 표정으로 다시 돌아와 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화장실에서부터 내던 소리를 끊임없이 냈다. 아마 흐거리던 소리는 흐느낌이 아닌 저 웃음을 참는 소리였던 모양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살아있다. 아침을 깨운 것은 아내의 전화였다. 아내의 목소리는 어쩐지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당신 돈 붙였어? 안부는 차치하더라도 인사 정도는 건넬 줄 알았다. 아내는 다짜고짜 돈 이야기부터 꺼냈다.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나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무슨 돈? 무슨 돈은 생활비 말하는 거잖아. 아내의 앙칼진 고함에 정신이 퍼뜩 들었다. 아차, 벌써 생활비를 보낼 때가 되었던가. 기러기 아빠의 한 달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다. 아내와 두 딸은 현해탄 건너 한국에서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일본의 식문화와 타테마에 적응하지 못했던 아내는 아이들의 교육을 핑계로 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이후로 나는 줄곧 혼자 이 차디찬 다다미 방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다. 미안, 내가 금방 보내줄게. 주급이 아직 안 나왔어. 목소리가 기어들어간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내의 전화를 받을 때면 마치 죄인처럼 간수장의 징벌봉이 날아들기라도 하듯 잔뜩 움츠리는 내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버리고
돈 벌어가는 기계로 돈이라는 젖줄만 연결한 채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말이다. 나는 항상 감정에 굶주려 있다. 남자의 인생이 의뢰 그러하지만 서러울 때 서럽다고 말할 수 없고 울고 싶을 때 마음 놓고 울 수 없고 웃고 싶어도 즐거울 일이 없는 이런 인생.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아니,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래, 그럼 죽음 나오는 대로 보내. 오늘도 민영이 수련회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제때 못 내면 애가 기죽잖아. 그래, 내가 보내줄게. 애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전화는 끊어지고 말았다. 딸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지 않은 지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이곳에서 일주일씩 묵고 가곤 했지만 그마저도 2년 전부터는 공부를 핑계로 오지 않게 됐다. 이제 나는 이곳에서 정말로 혼자인 것이다. 조금만 더 눈을 감고 있고 싶었다. 자는 동안은 정말 죽은 듯 그런 감정의 허기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시간만이 내게 허용된 아주 적은 양의 안식이었고 그것마저 없다면 나는 아마 무서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더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었다. 시계를 본 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출근 시간이 이미 20분이나 지나 있었다. 한국에서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상사에게 전화가 날아들 터였으나 일본은 달랐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다가 골물대로 골무면 그때 폭탄을 터뜨리듯 한 방에 끝장을 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타테마이다. 문을 나서려는데 택배기사가 붙잡고 늘어졌다. 묵직한 물건이 든 상자였는데 발신자를 볼 새도 없이 정신이 없는 탓에 대충 사인만 휘갈기고 집을 나섰다. 출근길은 언제나 북적인다. JR 노선은 언제나 인파로 붐볐고 사람들은 지하철이라는 생물의 부속물인 듯 제각기 바삐 움직였다. 시니면미야역으로 향하는 열차를 타기 위해 바삐 움직이던 나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남자를 실수로 밀쳤다. 그는 뒤로 발라당 넘어갔고 나는 그를 부축하려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그는 내 팔을 밀치고는 말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습관적으로 스미마생이란 말과 함께 자신을 밀친 나를 쳐다도 보지 않은 채 갈 길을 갔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꺼내는 이곳의 풍습. 쉽게 적응되지 않았다. 싸울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잘 못하지 않은 일에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꼴이라니.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척 살아가는 내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일본인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한국이었으면 직장 동료나 동호회 회원들끼리 모여 술 한잔 걸치며 서로가 짊어진 멍에를 어루만져 주었을 테지만 이곳은 그런 문화가 없다. 그런 점이 나를 더욱더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지도 모른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본 땅에서 버틸 수 있을까?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아니면 시집을 갈 때까지? 그래 버틸 수 있으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나의 도움이 가족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나는 소모품처럼 열심히 그들의 인생을 뒷바라지하면 그걸로 내 할 일은 끝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자유로워지겠지. 공장은 내가 없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일하는 4번 용광로 관리실에는 직장 동료 마스자카가 바삐 버튼들을 눌러대고 있었다. 그는 나와 같은 연배의 40대 남성이었고 센다이 출신이었는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다 쓰나미로 인해 가족들을 다 잃은 불쌍한 사람이었다. 마스자카 미안해. 늦잠을 자버렸지 뭐야. 나는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 안전모를 쓰면서 말했다.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나도 어느새 이곳의 타테마의 노예가 돼버린지도 모르겠다. 괜찮아줘. 다음엔 내가 늦잠을 자지 뭐. 마스자카는 파하며 웃고는 인수인계를 해주었다.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자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치더니 관리실을 나섰다. 그 말에 힘내라는 표현인 듯했다. 나의 쳇바퀴 굴러가는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관리실에는 빨갛고 노랗고 파란 버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내 일은 이 버튼들을 하루 종일 눌러대며 용광로를 관리하는 것이다. 용광로에 들어찬 쇳물을 식히고 그리고 또 식히고 또 끓이다 보면 내 하루는 끝이 난다. 정신을 놓으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런 중압감조차 가볍게 느껴진다. 관리실은 비좁다. 나만의 공간이자 발뻗을 공간도 없는 협소한 곳이었다. 점심을 관리실에서 해결해야 될 정도로 바쁜 날에는 나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입사 초기에는 그런 날이 있을 때면 아내와 딸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그네들이 나의 전화를 귀찮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턴 나는 하루 정도 말을 하지 않는 것에는 익숙해져 버렸다. 그렇게 사람은 모든 것에 익숙해진다.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것임에도 하지 않음에 익숙해지면 어느새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된다. 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까지 이르고 그럼 이전에 당연했던 것이 낯설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다. 나는 이제 대화하는 것이 낯설고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이 낯설고 웃는 것이 낯설고 우는 것이 낯설다. 어쩌면 나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기계. 이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 셈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관리실 문을 열고 마스자카가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밥 먹는 신용을 했다. 벌써 점심시간인 모양이었다. 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는 그나마 이야기가 조금은 오가곤 한다. 말이 많기로 유명한 히토미가 이야기를 주도하고 마스자카와 나는 거의 듣는 쪽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체로 흥미로운 것이었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라 맞장구를 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본의 맛제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역사서에나 등장할 천황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대꾸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있잖아, 당신들 15년 전에 3번 용광로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에 대해 좀 알아? 히토미가 끔찍한이라는 말을 꺼낼 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3번 용광로. 글쎄, 좋아 나는 여기 입사한 지 10년도 안 됐어. 마스자카가 통새우를 씹어대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먹는 나베 요리에만 관심이 있는 듯 했다. 들어보라고. 3번 용광로 관리하던 어떤 사람이 끓인 쇳물을 다 부어낸 줄 알고 용광로 위로 올라간 모양이야. 그런데 쇳물이 조금 남아있었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버튼식이 아니라 레버식이라 용광로 위에서 레버를 힘들게 당겼지. 용광로 덮개가 열리고 남은 쇳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레버를 당기다가 중심을 잃었나 봐. 그래서 그 남은 쇳물 위로 추락을 했는데 나베 요리에만 신경이 팔려있던 마스자카가 어느새 히토미를 재촉하고 있었다. 쇳물이 많았으면 그대로 다 녹아버렸겠지. 그런데 쇳물이 조금밖에 없어서 더 끔찍했던 모양이야. 그 사람의 하반신이 쇳물에 녹아 사라지고 장기들이 쏟아졌어. 그리고 난 후에 인체를 연료로 해서 불길이 치솟았지. 하반신은 용광로에 녹아 사라지고 상반신은 숯더미가 돼버렸나봐.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고? 내가 물었다. 그러자 히토미가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의 뾰족한 덧니가 드러나 보였다. 신고를 했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 이봐, 줘. 이건 타테마이랑 관계없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사람은 누구든 위험에 처하면 이성적이게 되는 법이야. 그 사람이 내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쇳물로 뛰어들겠어? 그녀는 내 의중을 읽었는지 묻지도 않은 말까지 장황하게 설명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낸 이유가 뭐야? 마스자카가 잔뜩 표정을 찌푸린 채 물었다. 미안, 식욕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였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겠어? 어제부로 마나부 씨가 사직서를 냈어. 마나부. 미나토 마나부. 학창시절 스모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던 그는 그런 과거에 걸맞게 덩치가 산만한 남자였다. 그러나 성격은 의외로 부드러워서 입가에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낙천적인 성격 탓에 화를 내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회사에 어떠한 불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마나부 씨가 왜? 마나부 씨가 3번 용광로 관리자였잖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러자 히토미가 실소를 터뜨리면서 말했다. 이봐, 이 친구들 진짜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냐? 3번 용광로 담당자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너희가 입사한 후로도 5번은 더 바뀌었을걸. 히토미의 말이 사실이었다. 마나부 씨는 다른 제철소에서 스카우트되어 3번 용광로로 편입된 사람이었고
그전에도 이상할이 많지 3번 용광로에는 신입들이 아닌 경력자들이 편입되곤 했다. 대체로 그들은 다른 제철소에서 스카우트되어 오는 편이었는데 경력이 쌓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곤 했다. 관심이 없어서 몰랐군. 마스카의 말에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분명 이상한 일이었음에도 우리는 그간 왜 신경조차 쓰지 못했을까. 분명 이것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 때문이리라. 남의 일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일본인들이라면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그 사람들이 왜 사직을 했겠어. 제철소에 이상한 소문이 돈 것은 마나부 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사장에게 한 말을 요시다가 우연히 듣고 난 후부터야. 요시다 말을 빌리자면 이래. 마나부 씨가 사색이 되어가지고 사장실에 찾아가서 사직서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대. 더 이상 여기서 일을 못합니다. 여기서 일하다간 그 사람 꼴이 되고 말 거예요. 밤마다 나타난다고요. 나타나서는 나보고 도와달라고 해요. 뭐가 나타난다는 거야? 마스자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뭐겠어. 유령이지. 15년 전에 3번 용광로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 말이야. 히토미가 말하자 마스자카가 피식 웃었다. 이봐 히토미, 공포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냐? 요즘 세상에 유령이 어딨어. 아무튼 링이나 주원 같은 영화가 괜히 이상한 걸 퍼뜨려가지고. 그리고 말이야. 요시다 그 녀석 허풍쟁이로 유명하잖아. 요시다는 사장의 비서직을 맡고 있는 청년이었다. 마스카의 말대로 그는 허풍을 잘 떨었는데 그건 아마 그가 전직 소설가이기 때문일 법도 했다. 워낙에 이야기 지어내는데 소질이 있는지라 그의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 같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그래서 사내에서 그의 별명은 무소치키였다. 몰라.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사장이 내건 공고야. 이번엔 3번 용광로 관리자를 기존의 직원 중에서 뽑을 모양이야. 히토미가 한 말에 방금까지 히토미를 비웃던 마스자카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히토미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빨깔거렸다. 그러나 마스자카의 걱정은 기우였는지도 모른다. 3번 용광로의 차기 관리자는 내가 당첨돼버렸으니 말이다. 사장은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에 관리실에 찾아와 거의 통보식으로 말했다. 요새 자주 출근이 늦잖아. 3번 관리실은 여기보다 좀 덜 머니까 자네가 하는 게 어때? 임원들 입에서도 자네에게 페널티가 좀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고 말이야. 사장은 그렇게 말하며 일찌감치 3번 용광로 관리실 키를 나에게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로부터 5분도 지나지 않아 마스자카가 짐을 잔뜩 들고는 관리실로 찾아왔다. 내가 4번 용광로 관리실을 맡게 됐어. 아마 내 관리실에는 신입이 들어올 모양이야. 미안해,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나는 작은 짐 꾸러미를 챙겨 3번 용광로 관리실로 향했다. 3번 용광로는 4번 관리실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공장의 외곽에 위치해서 사방이 환할 때도 그곳엔 볕이 들지 않았다. 관리실에 다다르자 어쩐지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지만 용광로는 여러 용광로와 다를 바가 없었고 관리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히토미가 말했듯이 용광로 위에 구식 레버가 여전히 달려있는 것은 다른 곳과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었다. 저기에서 떨어지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밑에는 끓어오르는 화마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열기에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지경인데 상상조차 하기 싫어졌다. 관리실에 들어선 나는 내 짐을 풀기 시작했다. 4번에서 3번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달라진 건 전혀 없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오후 근무도 대체로 순조로웠다. 용광로는 아무 이상 없이 쇳물을 끓여냈고 또 피워냈다. 식힌 쇳물은 라인을 따라 이동했고 다시 용광로에 쇳물을 채워지고를 반복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용광로 덮개를 여는 버튼이 말을 듣지 않았다. 파란색 버튼은 아무리 눌러대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단순한 LED 문제라 생각했지만 용광로에서 쇳물이 빠져나가지 않는지 표시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순간 구식 레버가 눈에 들어왔다. 구식 레버를 당기다가 중심을 잃고 점심시간에 히토미가 말하던 내용이 갑자기 뇌리를 스쳤다. 찝찝했지만 올라가야 할 터였다. 안전장비를 갖춘 채 사다리를 타고 올랐다. 사다리는 녹이 슬어 눅눅했다. 옆으로 용광로의 열기가 뺨에 전해졌는데 오히려 열기 때문인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다리를 다 올라서자 철제 난간이 이어졌다. 멀리서 불그스름하게 끓어오르는 용광로의 윗부분이 악마의 아기처럼 보였다.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곤 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니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부식 레버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자 비로소 나는 용광로 위에 서 있었다. 이대로 난간이 무너지거나 하면 떨어질 테지만 난간의 안전고리를 맨 이상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부식 레버는 제법 묵직했다. 아래로 당기는 방식으로 닫개를 여는 것이었는데 자꾸 모에 걸린 듯 틱틱거리기만 할 뿐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이게 왜 이러지? 완력을 다해 아래로 당기려는데 그때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리가 뒷전을 때렸다. 두어줘. 나는 귀를 의심했다. 소리는 용광로로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용광로의 샘물은 반쯤 열린 닫개를 비집고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샘물이 빠져나갈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도와줘. 샘물이 용광로의 반을 빠져나가자 믿을 수 없는 것이 용광로 바닥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지옥 불가마처럼 끓어오르는 샘물 사이로 주황빛으로 불타오르는 형상이 꾸물꾸물 움직이며 용광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 개의 팔로 용광로 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는데 전설 속에 나오는 셀러맨더가 실존한다면 딱 그 모습일 거라 생각했다. 단지 뒷다리가 없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벽을 기어오르던 그것은 미끄러졌다. 오르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결코 용광로를 끝까지 오르지는 못했다. 도와주세요. 그것이 입을 들썩거릴 때마다 참기 힘든 열기가 훅 끼쳤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집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고는 나는 이성을 잃었다. 용광로 끝에 있는 구식 막대를 집었다. 오래전 샘물이 잘 녹지 않을 때 휘젓던 용도로 쓰던 막대였다. 방열 장갑을 낀 손으로 그 막대를 용광로 안으로 들이밀어 넣었다. 그것은 내가 내려준 막대를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막대를 타고 오를수록 참을 수 없는 열기가 더해졌다. 그러나 나는 그 막대를 놓을 수가 없었다. 가족을 향한 그의 집념이 나와 닮아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귀신이든 환상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그것이 막대를 어느 정도 타고 기어오르자 불길에 가려져 있던 모습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는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눈물은 용암처럼 붉고 뜨거웠다. 열기가 너무 심해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것이 거의 끝까지 올라왔을 때 나는 의식을 잃어버렸다. 멀어져가는 의식 끝에서 마스자카의 음성이 들린 것도 같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산의 응급처치실에 누워져 있었다. 내 곁에 마스자카가 몸을 옹송그리고 졸고 있었다. 마스자카는 내 뒤척임에 졸음이 달아났는지 큰 소리로 말했다. 이과, 조, 정신이 들어. 어떻게 된 거야? 자네 죽을 뻔했어. 거긴 도대체 왜 올라간 거야? 닫개가 안 열려서 레버로 열려고. 무슨 소리야 레버는 없어. 자네가 안전고리를 맨 채 난간에 매달려 있는 걸 보고 내가 뛰어가서 안 구했으면 아마 자네는 공중에 뜬 채 불이 붙었을 거라고. 마스자카가 눈시울을 붉히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두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 속은 왜? 별거 아냐. 아무튼 다행이야. 윗선에서 3번 용광로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번에 제대로 폐쇄를 논의할 거래. 나는 그날 집에 와서 마스자카의 행동을 곱씹었다. 아마 두 손에 칭칭 감은 붕대는 화상 때문이었으리라. 그럼 그가 나를 구하고 화상을 입었고 내가 걱정되어 눈시울을 붉혔단 말인가. 어쩌면 내가 이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일본의 문화 타테마의 펜싱에 사람의 진심을 곡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호의받져 왜곡시키려 들었는지도 모른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내의 목소리가 아침과 비교해서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회사 생활 힘들지 않아요?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안부 인사였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인사에 나는 문득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 뭐 힘들게 뭐가 있어. 매일 하던 일인걸. 아침에 화내서 미안해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 힘들게 우리 위해서 힘내주고 있는데 미안해요. 아내의 그 말을 듣는데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것을 훔쳐낼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흘려내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쌓았던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아냐, 당신에게 속상한 거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민선이 민영이도 아빠 목소리 듣고 싶다네. 잠시만. 이윽고 그리웠던 딸들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잘 계시죠? 응, 우리 큰딸 잘 있지? 필요한 건 없고. 우린 괜찮아요. 그보다 아빠, 오늘 생신이시잖아요. 우리가 선물 보냈는데 아직 안 갔어요. 그제야 아침에 택배기사와 마주쳤던 사실이 떠올랐다. 신발장 근처에 아무렇게나 놓인 상자를 집어들었다. 발신자명에 딸 아이들 이름과 아내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박스를 개봉했다. 혹시나 내용물이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자 그 속에 들어있던 작은 앨범 하나가 드러났다. 앨범을 열자 나는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난 5년간 아내와 딸아이들이 찍은 사진들이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나와 함께하는 척. 세 사람의 사진들 사이에는 한 명분의 공간이 존재했다. 마치 내 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집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용광로 귀신의 그 말이 떠오른 건 왜였을까? 아마 내가 이 타국 땅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그곳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용광로 귀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마음이 후련하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 고될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사람이고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듯했다. 그래 나는 살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의 머리카락. 1998년부터 시작된 이야기이다. 그 무렵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꿈을 계속 꾼 일이 있었다. 꿈의 내용은 이랬다. 문 밖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난다. 나는 문으로 다가간다. 가보면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문을 열어주고 뒤돌아서서 집으로 들어와 보면 귀신의 모습의 한 여자가 나를 보며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내게로 다가와 내 목을 조른다. 내 위에 올라와 내 목을 조르며 알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고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을 한다. 그러다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잠에서 깬다. 항상 다른 얼굴로 다른 목소리로 나를 현혹하여 문을 열게 만들었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게 되면 언제나 그 귀신 모습을 한 여자가 나타나 나를 밤새도록 괴롭히는 것이다. 한 달 조금 넘게 시달렸는데 무엇보다 나를 공포스럽게 했던 건 그렇게 꿈에서 시달리고 깨어보면 내 방 여기저기에서 긴 머리카락들이 발견되곤 했다. 길이는 허리 조금 위까지 오는 검은색 긴 머리카락. 혹시나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 아니었냐고 잘 생각해 보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무렵 나는 여자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 집안의 여자라고는 어머니뿐이었고 어머니는 전형적인 아줌마 파마의 짧은 머리였다. 나는 머리카락이 보이는 족족 라이터로 태워버리고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했지만 그 후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꿈에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곤 했고 지독한 불면증과 들쭉날쭉한 수면장애로 내 일상은 한동안 엉망이 되어버렸다. 22살이 되고 군대에 가게 되어서야 그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그 꿈은 잊히진 않았지만 조금씩 무뎌지게 되었고 제대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도 가끔 한 번씩 그 꿈을 꾸었지만 삶의 무게가 귀신 꿈 따위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나를 짓눌러대는 통에 내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최근에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자 우리 집 강아지가 털갈이를 시작해서 빠진 털이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니게 되었고 하는 수 없이 나는 자주 방 청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김에 대청소를 하기로 했고 방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나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겨울옷과 두꺼운 이불을 처박아 두고 몇 자리나 열어보지 않았던 장롱 안에 눈에 익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 비슷한 길이에 갈색에 가까운 빨간색 물이 든 머리카락들이 몇 가닥 더 발견되었다.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머리카락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 여자는 언젠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장롱 속에 쪼그리고 앉아 숨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여자가 나갔는지 아직 집안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진짜 이사를 가야겠다. 이사를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될까? 네 번째 이야기. 미친 결벽증.
내 친구인 주희는 항상 청결했고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집착했다. 무엇을 하든 청소와 정리정돈이 우선인 성격이었다. 주희가 처음부터 결벽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은 간 적이 있었다. 당시 산을 올라가던 중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구니를 머리 앞에 둔거리는 보게 되었고 평소 장난기가 심했던 주희가 그 바구니 속에 지폐를 몇 장 꺼내자 문제가 발생했다. 몰래 돈을 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거린을 지나쳐 산을 오르던 우리를 거린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온 것이었다. 재빨리 따라온 거린은 주희의 손을 낚아채고 주희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질렀다. 당시 주희의 옆에 있던 나는 그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온통 여드름이 가득한 얼굴에서는 구름이 맺혀 있었고 소리 지르는 그 입에선 누렇고 검게 변색된 치아가 보였으며 악취가 진동을 했다. 당연히 주희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고 주워온 지폐를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거리는 재빠르게 지폐를 하나하나 잡으며 주희와 우리를 쏘아부었고 그 모습에 우리는 덜덜 떨었다. 특히 거린에게 붙잡혔던 주희가 가장 심하게 떨었다. 이후 거린에게 잡혔던 손목에서 피부 트러블이 생겼고 주희는 한동안 고생했었다. 그날 이후부터 주희는 청결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주희는 섭섭하게도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몸에 손대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고 선생님의 접촉에도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곤 하였다. 주희의 결벽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비가 오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다. 나와 주희는 함께 학교에 가고 있었는데 비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 탓인지 앞에서 오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다. 주희야 괜찮아? 주희는 비에 젖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러워. 주희는 더럽다는 말과 함께 재빨리 일어나 학교가 아닌 집으로 뛰어갔다. 나는 주희를 쫓아갈까 하다 학교에 늦을 것 같았기에 옷이 젖은 채로 그냥 학교로 향했다. 주희는 학교가 끝날 때까지 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나는 주희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주희네 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음에도 반응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은 닫혀있지 않았던 듯 문고리가 돌아갔고 열렸다. 주희야?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나는 화장실 문을 열며 주희를 불렀다. 주희야. 화장실에는 피가 이리저리 튀어 있었고 주희는 욕조 한가운데에서 떼수건으로 자신의 온몸을 벅벅 문지르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주희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너무 찝찝한데 더러운 게 지워지지 않아. 살가죽이 벗겨진 상태에서 계속 손을 움직이는 주희의 모습에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 와중에 주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도 더러운 상태야. 너도 씻겨줄게. 5번째 이야기, 아내의 모습. 대학 시절 패션 관련 학과에 다녔던 나는 마네킹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다. 멋진 여자 마네킹이었는데 항상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옷을 입혀놓았다. 굉장히 애지중지하며 마네킹을 다루었고 작업실에 가져다 놓고 가끔 말도 걸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고 대학을 졸업한 나는 관련 업계에 일자리를 구했고 결혼도 했다. 집 쾌적한 단독주택으로 지하실과 2층 작업실이 딸린 집이었다. 아이들은 없었지만 슬슬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나는 자녀 계획도 준비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대학 시절 그토록 아꼈던 마네킹은 내 작업실 한편에서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 나는 더 이상 마네킹을 특별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다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자 나는 아내를 위한 생일 선물로 직접 원피스를 하나 만들기로 했다. 원피스를 다 만든 나는 시험 삼아 마네킹에게 입혀보았고 원피스는 굉장히 잘 어울렸다. 키가 크고 날씬한 아내에게도 굉장히 잘 어울릴 선물이라 생각하며 선물을 받고 즐거워할 아내를 생각하며 아내의 생일을 기다렸다. 아내의 생일이 되는 날 나는 아내에게 원피스를 선물했고 아내는 생각대로 매우 기뻐했다. 며칠 뒤 아내가 나를 불렀다. 여보 내 원피스 봤어? 나는 내 선물을 잘 챙기지 못하고 물어보는 아내에게 약간 실망하여 모른다고 대답하고 작업실로 올라왔다. 마네킹이 그 원피스를 입고 구석에 서 있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여보? 원피스 여기 있어. 아내의 실수이겠거니 생각한 나는 원피스를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씩이나 마네킹이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이 계속되자 아내는 조금 두려운 듯했고 마네킹을 버리자고 했다. 나는 그래도 추억이 쌓은 마네킹인지라 지하실로 치우겠다고 말하고 마네킹을 지하에 두고 자물쇠로 지하실을 잠가 놓았다. 얼마 후 나는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집에 들어왔을 때도 아내는 없었다. 전화도 받지 않는 아내가 걱정된 나는 여기저기를 돌며 아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지하실에 내려가 보았다. 지하실의 문은 열려 있었고 나는 여기에 있구나 하는 마음에 아내를 부르며 지하실로 들어갔다. 지하실 불을 켜자 내 눈에 보인 것은 원피스를 입은 밝은 표정의 마네킹과 그 옆에 마네킹처럼 팔과 다리상 하반신이 분리된 아내의 모습이었다. 6번째 이야기, 기묘한 꿈. 아마 내가 초등학생 때였을 거야. 그때 일어난 사건은 신문에 대서특필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지 뭐. 지역은 밝히지 않겠지만 내가 겪은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써볼까 해. 내가 초등학생 때, 그래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 이제 막 2학년에 올라와 처음 먹어보는 학교 급식. 처음 받아보는 오후 수업에 들떠 있었을 때였지. 그 당시 또래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랬겠지만 어딘가를 탐험해보고 싶고 내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기도 하고 대모험의 주인공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랬었잖아. 그랬던 탓에 나는 항상 소심한 친구 성훈이를 데리고 동네 뒷산이든 구둣가든 다른 동네의 놀이터든 모종삽 하나만 들고 돌아다녔었어. 모종삽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딱히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보물 같은 걸 발굴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였지. 그런 어느 날였어. 이날 일어났던 일이 이 이야기의 핵심일 거야. 동네 곳곳을 써돌아다닌 나와 성훈이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어. 당연히 나는 풀이 죽어 있었지. 혜성아, 우리 아빠 일하시는 공장에라도 가볼래? 그런 모습이 신경 쓰였던 걸까? 성훈이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그 당시 공장하면 로봇, 기계 이런 것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나는 신이 나서 성훈이를 밀며 성훈이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으로 갔지. 성훈이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은 아마 전력발전소였던 것 같고 성훈이 아버지는 반장 정도 됐을 거야. 아무튼 말이야. 진짜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야. 공장에 도착한 우리는 공장 입구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어. 그리곤 대문을 아주 살짝 열고 들여다봤지. 안쪽에선 용접하는 모습. 실을 절단하는 모습이 보였어. 그런데 그때 청바지에 흰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나와 성훈이 손을 잡고 공장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야. 나와 성훈이는 당황했고 급기야 성훈이는 울기 시작했어. 나는 이대로 끌려갈 수 없어. 그 남자의 손을 피가 날 정도로 물었지만 남자는 한번 움찔하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우릴 끌고 갔어. 아까 용접하는 걸 맨눈으로 봐서 그런지 얼굴 또한 제대로 볼 수 없었지. 그때였어. 그대로 공장을 나와 공장에서 50m쯤 떨어졌을 때 등 뒤에서 살짝 뜨거운 열기와 폭발음이 들려 뒤돌아봤더니 이미 그 공장은 불타고 있었지. 그래, 성훈이 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셨어. 벙쪄있던 나는 그 남자가 생각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고 얼마나 손목을 세게 잡았는지 시퍼렇게 손자국만이 남아있었지. 옛날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결국 그 공장의 생존자는 고작 한 명이었고 부일담으로는 성훈이는 아직까지 그 폭발 사고의 원인이 우리를 끌고 갔던 남자라고 생각해. 정작 언론에서 밝혀진 원인은 사소한 실수가 폭발까지 번져진 거였지만 성훈이는 애써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 과연 그 남자는 뭐였을까? 우리 생명의 은인이었을까? 아님 공장을 폭발시킨 테러범이었을까? 그러한 의문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대학생이 됐어. 성훈이는 고등학교까지 나랑 같이 나와선 대학교는 지방에 있는 국립으로 가고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지. 그리고 바로 3주 전이었어. 오전 오후로 동아리 행사를 하고 술까지 먹어 피곤해 쩔어. 자취방에 들어온 나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에 빠져들었어. 한참 잘 자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게 올라와 너무 아파 잠에서 깼지. 쥐가 났나 보다 하고 일어나려 했는데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통증이 사라졌어. 대신 몸이 움직이질 않았지. 난생 처음으로 눌린 가위였어. 잠이 들려 해도 정신은 더욱 맑아지고 점점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것의 형태가 뚜렷해지고 점점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 결국 나는 선명해진 그것과 눈을 마주치고 말았어. 내 옆에 서 있는 그것의 얼굴은 센불로 구운 스테이크 같이 불그스름하게 타 있었고 갈라진 살점 사이에선 핏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 머리카락은 불에 타서 없어진 듯 다닥다닥 몇 가닥이 뭉쳐 있었지만 단번에 그것이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지. 대략 30초 동안 나는 그것과 눈을 맞추고 있어야 했지.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불그스름하게 구워진 손으로 내 손목을 강하게 잡았어. 나는 정말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았어. 진짜로. 그리고선 날 어디론가 자꾸 끌고 가려고 했고 나는 이대로 끌려가면 죽는다고 생각해 안간힘을 써서 버텼어. 하지만 난 힘없이 그것에게 끌려갔고 결국엔 될 대로 되라 하고 버티는 걸 포기하며 눈을 질끈 감았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눈꺼풀 밖에서 밝은 빛이 느껴지는 거야. 눈을 떠보니 나는 어딘가 낯이 익은 공장 옆에 서 있었어. 여기가 어딘지 곰곰이 생각해 봐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저 멀리 초등학생 2명이 공장 입구 쪽으로 슬금슬금 걸어오고 있었어. 아마 눈치챘겠지만 그 초등학생 2명은 어렸을 적 나와 성운이었어.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어. 만약 여기가 그날의 폭발 사건 발생지라면 우리를 끌고 가던 그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나는 가위 눌린 것도 나를 끌고 오던 그것도 잊은 채 그 둘을 지켜보기 시작했어. 나와 성훈이는 공장을 빼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곧 있으면 공장이 폭발하기 시작할 텐데 그 남자는 나오지 않았어.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곧 있으면 공장이 폭발할 텐데 쟤네들이 죽으면 나도 지금 여기 없는 게 아닐까? 에란 모르겠다 하고 나는 성훈이와 나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기 시작했어. 역시나 과거에 나는 저항이 심했고 급기야 내 손을 물기까지 했지만 여기서 놓치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다는 본능으로 더욱 세게 나의 손목을 쥐었지. 그리곤 얼마 안 가 뒤에선 폭발음이 들렸고 일순간 번쩍하더니 나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공장 안에 있었어. 공장 안이라고 해봤자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였어. 나는 이대로 있으면 타 죽겠다 싶어 재빨리 나가려 했지. 그때 신음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 뒤를 돌아봄과 동시에 내 몸은 멋대로 움직여. 그 남자를 번쩍 들어 공장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 내 몸이 멋대로 말이야. 그대로 밖으로 나가 그 남자를 내려놓고야 내 몸은 자유로워지고 그와 동시에 나를 끌고 가려 했던 불그스름하게 구워진 그것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곤 잠에서 깼지. 정말 생생한 꿈이었어. 거울을 보니 나는 동아리 행사 때문에 입은 청바지와 아베크롬비 흰 후드 집업을 벗지도 않고 잠에 들었던 것 같아. 과거 나를 끌고 가던 남자도 흰 후드티에 청바지였다고 했지. 소름 돋는 건 내 오른손에 아주 희미하게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던 거였어. 생각해보니 어릴 적 나와 성훈이를 구해준 건 나였나. 그렇다면 나는 간밤에 과거에 갔다 왔던 건가? 그럼 나를 끌고 갔던 그것은 왜 날 거기 데려간 거지? 그래, 아마 내 몸이 멋대로 움직여 구한 그 남자를 구하려고 그랬던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는 기분이었어. 뭔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꿈 막바지에 만난 나를 끌고 갔던 그가 머리는 듬성듬성 뭉쳐있고 갈라진 피부 사이로는 핏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지만 부분 새까맣게 탄 그 징그러운 그것의 얼굴 안쪽에는 과연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간밤에 겪은 이 일은 꿈이라고 하기엔 생생하며 현실이라고 하기엔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날 흰 후드와 청바지를 입었던 것은 단지 우연일 수도 있으며 오른손에 생긴 이빨 자국은 잠꼬대로 내 손을 스스로 깨물었던 거였을 수도 있다. 내 친구들이 들으면 아마 코웃음을 치겠지. 비록 이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꿈일지라도 종종 내가 간밤에 겪은 기묘한 일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소한 재미를 주리라 믿으며 이 이야기를 끝마친다. 7번째 이야기, 귀신 이야기. 대학에 들어와 한참 재밌었던 신입생 때 있었던 일이다. 신입생인 나는 열심히 술자리를 찾아다녔고 거의 매일을 술에 취해 있을 정도로 학교에서 소문난 술꾼이 되었다. 당연히 MT 같은 곳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친구도 많이 생겼고 아는 선배들도 많아졌다. 기말고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친한 동기 선배들 모두 10명이 모여 MT를 계획했다.
그리고 모두 종강한 주말에 우리는 계곡을 향해 학교를 떠났다. 우리는 계곡에서 헤엄을 치고 고기를 먹으며 신나게 놀았고 저녁엔 숙소에 들어와 술을 홀짝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야 얘들아, 우리 흉가 체험해 볼래? 밤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 선배 중 한 명이 제안했다. 마침 날도 더웠고 취기의 더위를 느꼈던 우리는 그 말에 꽤 호응을 보였다. 흉가가 있어요? 응, 아까 계곡 올라올 때 보니 빈집 같은 게 있더라.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찬성하여 그 산중의 흉가를 향했다. 흉가라는 빈집에 막상 들었으니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다. 조금 낡긴 했으나 공간도 꽤나 넓었고 산장 같은 느낌이었다. 에이, 별로 안 무섭네. 그럼 귀신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럼 좀 시원할걸. 그렇게 우리는 산중의 빈집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 한 명의 이야기는 정말인지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다. 무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녀석의 분위기에 모두 압도되어 숨죽이고 몰입을 했다. 녀석의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는 충분한 시원함을 느꼈다. 시원함보다는 오싹함에서 오는 느낌이었다. 야, 근데 넌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냐? 선배가 녀석에게 물었고 녀석은 그저 얼버무렸다. 글쎄요. 그렇게 다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채워주던 나는 순간 술이 확 깨버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나는 분명 모두에게 술잔을 돌렸고 나를 제외한 사람은 9명이니 9명에게 술을 따랐어야 했다. 그리고 놀라서 일행을 바라보던 나는 또다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까 무표정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던 녀석은 누구? 분명히 아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듯 여전히 술을 홀짝이며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나는 아직도 무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녀석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눈이 마주쳤다. 난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근데 너 누구냐? 그 물음에 주위의 모두가 놀라서 녀석을 쳐다보다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녀석의 얼굴에 표정이 생겼다. 입은 씩 웃고 있으나 눈은 똑바로 뜬 채 눈동자는 빠르게 우리를 쓱 훑었다. 그 눈동자는 매우 차가워 보였다. 그리고 입을 열어 낮게 내뱉었다.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거. 8번째 이야기, 행방불명. 그녀를 만난 건 그날이었습니다. 한 달 전 혼자 주말에 집에 박혀서 낮잠만 자다가 오후 4시쯤에야 몸이 간질간질해져서 운동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걸어서 10분 남짓 걸리는 동네의 조그마한 산을 오르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여태 왜 한 번도 안 왔었는지 산속 싱그러운 내음과 살랑살랑 흔들리는 풀소리에 한 뻗치에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시간 정도 흘러 산 중턱쯤 올랐을 때 쉼터라는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벌써 해가 지려고 하길래 벤치에서 조금만 쉬었다가 내려갈 요령으로 표진말을 따라갔지요. 그런데 거기서 흰색 원피스에 긴 생머리에 정말이지 너무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홀로 앉아 초점 없는 눈빛으로 산 아래 인천의 작은 동네 전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첫눈에 반한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을 걸었고 얌전하고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저의 호의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그녀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였고 이번에 데이트할 겸 서울로 당일치기로 놀러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계획으로 들떠 있었지요. 왜냐하면 제가 평일에는 일한다고 바빠서 이렇다 할 데이트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서울의 놀거리에 대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던 도중 한 블로그에서 서울의 한 동네에 소름 끼치게 잠을 잘 보기로 소문나 있는 곳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족, 연인 할 것 없이 모든 연령층에게도 점을 봐준다고요. 그 인파가 감당이 안 돼서인지 3일에 한 번만 운영하고 그날 하루마저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용하길래 저야 뭐 재미로 점을 본다지만 돈을 목적으로 하는 집은 아닌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신촌 사거리와 강남의 번화가에서 이것저것 하며 놀다가 그 점집이 오픈하는 시간에 딱 맞춰 차를 타고 그 동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번화가도 아니고 소박한 동네였던 것 같지만 정말 소문대로 줄이 끝도 없이 서 있더군요. 그때 그녀는 표정을 한껏 찌푸리며 그냥 돌아가자고 징징거리는 것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기다려보자고 어르고 달랬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정말 운 좋게도 예 운 좋게 저희가 마지막 차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통로가 나오는데 양쪽 벽에는 여러 신들을 모시는 듯한 그림들 촛불도 드문드문 있었어. 묘한 느낌을 받는 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통로의 끝에는 형형색색의 구슬로 된 발이 쳐져 있었는데 고개 숙이며 한 팔로 제쳐 들어가자마자 무당으로 보이는 노파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보자마자 눈동자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더니 대뜸 없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기겁을 하며 인연이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무슨 배짱으로 찾아왔냐는 등에 호통을 치는데 점술사란 사람이 그렇게 당황해서 손까지 따는 반응을 보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툭 뺐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혼자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넋 놓고 있다가 고개를 재차 흔들며 정신을 차린 후 그 노파에게 말을 무슨 그딴 식으로 하냐며 소리를 버럭 지르고 저는 그녀를 따라 서둘러 나갔습니다. 무슨 이런 싸구려 같은 곳이 용하다고 소문이 났다니 다신 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헌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충격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밖으로 나가버린 그녀가 사라진 겁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서울의 한 동네 한복판에서 저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이지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녀의 집 전화번호나 위치도 모르는 상태여서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혹시나 그녀가 올지도 모르기에 그 주위에서 기다리다가 정말 돌아간다 싶어 저는 다시 인천으로 넘어갔어요. 가는 길에 오늘 데이트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나 생각해보고 또 해봐도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단순히 노파가 던진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저를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너무 뜬금없이 사라진 그녀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휴대폰만 보며 그녀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닿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며 일을 하면서 보내다가 오는 주말이 되어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에 혼자 소주를 사들고 와 홀짝거리며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가는 게 그 노파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고 단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새벽이었지만 저에게는 주말이 지나가 버리면 시간이 빠듯해지기에 다른 생각할 것도 없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차를 끌고 서울의 그 점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취기와 분노로 굳게 닫혀있는 점집에 대문을 걷어차며 당장 나오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고 곧이어 그 노파가 천천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열린 문을 잡아당기며 당신이 그 헛소리를 한 뒤로 그녀가 사라졌다며 따지고 들었죠. 그 노파는 내가 찾아올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들어오라더군요. 그러더니 그때 모습과는 정반대로 굉장히 차분한 얼굴로 흥분한 저에게 차를 한 잔 내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점잖으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그 여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라고요.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물어봤더니 역으로 저에게 다시 묻더군요. 그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맞아요. 그녀에 대해 가족은 몇 명인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당연히 얼마 만난 적도 없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노파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과 그 여자가 들어올 때부터 눈치챘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두 발로 걸어올 때 그 여자는 흉측한 몰골로 바닥을 스멀스멀 기어왔다고. 갑자기 그녀와 손이 스쳤을 때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던 기억이 떠올랐고 인정할 수 없는 마음에 다시금 고개를 흔들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희 동네로 돌아가 한 달 전 그녀와 처음 만났던 산을 랜턴 하나에 의지한 채 달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곳을 가면 그녀를 볼 수 있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 강한 믿음이 제 마음속을 지배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고 그녀의 입에서 그 노파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말을 직접 듣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저는 어두운 산길을 다리가 저릴 때까지 뛰어오르다가 그 벤치가 있던 그곳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이 들 때쯤이었어요. 지나치는 굵직하고 키 큰 나무들이 허리를 굽어 모두 저를 뚫어져라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안개가 자욱하니 껴서 새벽산은 퍽 음산했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면서 랜턴 불을 비추어 쉼터나는 표지판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보이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쯤이 있었는데 하며 홀리듯 자꾸 어디론가 발길을 계속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저를 인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쪽으로 오라고 머지않아 언덕에 벤치가 보이더군요. 그녀와 처음 만났던 그곳.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벤치 옆에 그때는 미쳐보지 못했던 조그마한 무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치 짐승이 풀숲을 헤치며 다니는 듯한 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혔고 이내 저는 뒤를 돌아 그 소리의 근원지에 랜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녀를